자, 이번 시간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관세법은 조세법, 행정법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 그래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즉 관세법 14조부터 109조에 보면 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국세, 지방세로 나눈 것은 징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는 다시 관세하고 내국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의 일종이요, 조세의 일종이다. 자,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관서는 관세청이에요. 즉 세관이고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관서는 국세청, 즉 세무관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고 하는 건 국세의 일종이요, 조세의 일종이다. 즉 관세법은 조세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흔히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를 통과를 하려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것을 관세법에서는 절차법적인 성격이라고 하지 않고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다. 물품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반송을 하는 경우 세관을 통과해야 되죠. 세관 통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수입신고수리, 수출신고수리, 반송신고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것을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준사법적,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세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죠. 관세를 통과를 하면서 그 물품이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물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밀수를 하는 그러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엄격한 처벌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 관세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283조 2항을 보면은요, 다른 기관에서 관세법을 체포를 하거나 관세법에 관한 사건을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세법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요, 반드시 관세청, 세관에 인계 인수를 해서 세관, 관세청에서 벌을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세법을 위반을 한 그러한 경우를 관세범이라고 하는데 그 관세범을 적발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것을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관세가 출현을 하려고 하면은, 즉 관세법이 있으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대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국내 안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조 강원해서 판매를 한다. 그럴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내국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를 낸다, 아니면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뭐 등등등등 국내에서 내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로부터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이러한 대외무역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관세가 필요가 없어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이런 대외무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관세법이 출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무역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세관을 통과를 하면서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밀수를 하는 이 경우에 강력한 처벌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준사법적인 성격,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준사법적인 성격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벌칙조항이에요. 268조의 2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82조 몰수 추징이라는 부분이
이 준사법적인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형사법적인 성격이라는 얘기는 조사와 처분에서 283조부터 319조의 내용이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공부를 하시든가 관세법을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관세법을 많이 접하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 법, 다른 법률, 조약협정에 의거, 조약협정에 따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조약협정도 관세 부과의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관세법 73조에 보면 관세 양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30조 내지 35조에 보면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이라든가 235조에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등등등 이 조약협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관세법에 수용을 해서 쓰는데, 이러한 측면으로 봐서 그것을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요,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러한 조약협정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봐서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소송법적인 성격이 있다. 관세법 119조 내지 132조에 심사와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관세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든가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관세법에 규정된 심사와 심판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관세법 120조 1항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면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라. 이러한 측면을 봐서 관세법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5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복습을 하실 때 보신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6쪽에 보면은 네 번째 관세법 체계 해서 박스에 보면은 1장부터 제10장, 13장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1장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 제13장 보칙 조항에서 320조 내지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관세법을 얘기를 하면서 관세법 1조부터 109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지목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외우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다 정도는 좀 공부하시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반에서는 법령집, 제가 항상 관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법령집을 옆에다 끼고 항상 살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관세 법령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학원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굳이 사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12월 23일 날 법 개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구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판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굳이 사시라 하기도 참 찝찝하고 등등 하는데, 하여간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현재 갖고 계시는 법령집을 보시면 이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몇 조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칸에 맞게 그 편집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출력을 하셔갖고 오려가지고 그 조항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면은 제가 그 하는 그 샘플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처음 관세법 공부하실 때 법령집을 많이 보시는 것이 왕이에요. 그게 가장 정통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왔던 그런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우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세법 그 체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 있어요. 관세법. 관세법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관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관세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데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됐어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데 그것도 시행령 개정이 되면 바로 연이어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될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이번에 개정된 법까지가 여러분들 그 출제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현재까지 개정된 그 최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내용이 있죠. 오늘 가셔갖고 전부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17페이지에 제2절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은 반드시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된다. 관세를 통과를 해서 국내에서 이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세법의 기본 플로우 차트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1조부터 329조를 보면은요, 수입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수출이라는 말, 통관 또는 우정인이라는 거,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여러 가지의 그러한 용어가 1조부터 329조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세법 2조를 보면은요, 관세법 2조를 보면 16가지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수입이 뭐냐, 다음에 수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 수입의 대상인 외국 물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수출의 대상인 내공 물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잘 하시고, 부수적으로 반송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 16가지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 5가지라는 얘기가 돼요. 나머지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외공무역선, 무역지라고 하고요. 내 반대되는 개념인 내항선, 내항기가 뭐냐,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 뭐냐, 통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운영이라는 말이 뭐냐, 환적이 뭐냐, 복합 환적이 뭐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16가지의 용어예요. 이러한 것들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수입, 수출, 반송,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입이 뭐냐, 수입의 대상인 외국 물품이 뭐냐,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이 뭐냐,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1장에 있는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뒤에 있는 11장까지 가는 부분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관세법 2조 1호에 수입이란 해서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2조 1호에 있는 수입의 정의를 토막을 낸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토막을 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두 번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세 번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것을 수입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외국 물품이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 반입이라고 하는 거,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요 1번을 얘기를 할게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여기서 모르는 말은 외국 물품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나라 영토 이외에 영토 이외에 0에 12일까지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어렴풋이 알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반입하는 거, 반입, 들여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외국 물품하고 반입이 뭐냐, 요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끝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선 먼저 외국 물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갖다 놓으면 돼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이것을 첫 번째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미국으로부터 A라는 기계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A라는 기계를 판매하는 자하고 접촉을 해서 수입을 하겠다라고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 가격 결정을 봐서 이번에 항공기를 통해서 A 기계 10대를 보내달라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 A라는 기계를 보내죠. 미국으로부터 A 기계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죠. 자, 간단해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첫 번째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요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있죠. 여기에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다도 아니고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니고 중국 소련 바다도 아니에요. 이때 공해에서 만약에 메루치 꽁치를 잡는 경우에 관세법상 외국 물품, 내국 물품으로 구별을 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메루치 꽁치를 외국 북쪽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메루치 꽁치는 법상의 외국 물품이고요.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잡은 메루치 꽁치는 내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관세법상에. 자, 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2해리 여기서부터 요 200캐리까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EEZC라고 얘기를 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해가 되겠고, 이렇게 또 나누다 보면 1번 영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공해라고 하는 것은 요 경제 수역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은 메루치 꽁치는 내국 물품이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 선박이 여기에 있는 EEZ,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아니면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은 메루치 꽁치는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의 선박이 경제 수역이라든가 영해에서 잡은 메루치 꽁치를 우리나라 수산업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외국 물품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잡은 메루치 꽁치는 관세법상의 이것은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이 되는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섭 채집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여기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공해 해저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천연가스라든가 광물 자원이 있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외국 발굴 장비에 의하여 공해에서 발굴한 천연가스는 외국 물품이고 우리나라 발굴 장비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는 내국 물품이다. 요거는 그것을 얘기를 해. 천연가스, 광물자원, 그것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세법상의 외국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조금 하시다 보면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대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거 미국으로부터 A라는 기계를 수입을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선박 항공기에 적재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죠. 그게 바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그것을 우리가 흔히 수입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품 아직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외국 물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수입의 대상은 결국 외국 물품이다. 수입이란 이러한 외국 물품을 이끌고 관세선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바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입, 이 관세법상의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관세법 157조에 보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거기도 반입이 나와요.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하고 여기의 의미는 틀려요. 과거에 구관세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인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끓여드리는 거 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라고 해서 반입이라고 이것을 신관세법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반입이 뭐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많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반입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설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치설로 반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인치설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자유유통화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입신고 수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초경설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반입이 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유통화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A라는 기계를 들여옵니다.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태워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 하역을 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장치를 해야 된다? 보세구역에 이렇게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A라는 기계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입을 하는데 우리의 물건이에요. 또 A라는 기계에 10대를 수입한 우리가 그 대가를 분명히 지급을 하는 우리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즉 세관에서는 그 물건 들어오면 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데나 장치하지 말고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장치를 하라. 만약에 장치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보세구역에 A라는 기계 10대를 장치를 하면은 보세구역 장치는 공짜가 아니에요. 창고를 내야 돼요.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장치를 하면은 어떠느냐 했더니 관세법 155조에 보면 외국물품 또는 221조 규정에 따라 내구군성 신고라고자 하는 내공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7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아무데나 장치를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세관에서 관세법 155조에서 뭐라고 하느냐, 보세구역에 장치하자면 맞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상 박박 긁으면서 보세구역에 열대인 기계를 장치를 했어요. 그러고 이것을 그냥 빼가려고 했더니 관세법 241조 1항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또 수입 신고를 하려네요. 그래서 인상 박박 긁으면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를 했더니 세관에서 무슨 서류 내라 뭐 저쩌고 따지더니 심사를 하더니 이상이 없다고 수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땡큐 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이 물품 반출해서 갖다 쓰려고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물품은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이다. 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1억이라는 관세를 납부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물건 들어오면 관세법 155조의 규정에 의거 구속을 받고 또 수입 신고를 하라. 또 수리를 할 때 관세를 납부를 하라. 가만히 보니까는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관세법 구속을 엄청 받아요. 관세법 구속을 엄청 받아요. 그 관세법 구속을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은 요 관세를 뚫고 나오면은 상당히 자유로운 거예요. 즉 자유유통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공물품화한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외국물품을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이 물품은 뭐로 바뀌느냐면은 내공물품화해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된다는 설을 자유유통화 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하는 바는 뭐를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물품은 뭐다? 외국물품이다. 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 되려고 하면은 뚫고 나와야 되죠. 뚫고 나오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수입 신고를 해서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 삐짓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얘기는 내국물품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오묘한 뜻이 있는데 요 세 가지의 경우를 수입으로 본다. 요 경우를 수입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당 관세를, 즉 관세를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묘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입 신고를 해서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은 뚫고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즉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내국물품이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면 외국물품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수출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은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모든 거 거의 한 80%는 끝났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요거 이해되십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요렇게 들어왔죠. 아직까지 여기까지의 상태라는 얘기가 되죠. 즉 수입 물품, 외국 물품을 구별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외국으로부터 방금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가 흔히 수입 물품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 도착된 물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를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것을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 물품, 외국 물품 구별을 하는 것은 수리 여부를 갖고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거예요. 다음에는 수입신고 수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법률상의 변동설을 수입신고 수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요 수입신고 수리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자유유통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통설이에요. 그 다음에 초경설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A라는 기계를 미국에서 주문을 해서 들어왔어요. 하역을 해서 보세구역까지 장치를 했어요. 수입신고까지는 했어요. 했는데 세관공무원이 꼬박꼬박 조는 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외에서 내가 되는 거고 내에서 외가 되는 것이니 세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혀 물건의 자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굳건히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걸 가지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자 A라는 기계 들어왔죠. 여기를 통과를 해야 합법적으로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에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데 관세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경우는 못 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밀수입된 금괴는 관세법상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일까요? 외국 물품이에요. 왜 그러죠? 관세선을 합법적으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수입업체가 미국으로부터 금괴 1kg를 수입을 해서 세관을 통과를 했다. 그 경우 국내에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금괴는 관세법상 내국 물품일까요?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이에요. 왜? 합법적으로 세관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경우 관세를 냈다, 안 냈다 그것은 2차적인 그러한 문제이고 관세선을 합법적으로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는 되었으나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일까요? 자, 미국으로부터 A라는 기계를 들여와서 수입 신고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고해서 수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뚫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죠? 내국 물품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세를 내고 안 내고 그 부분은 이제 3장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얘기가 될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신고해서 수리가 됐느냐 여부를 따지세요.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물품의 자격이 바뀌지 않고 수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물품의 자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뚫고 나왔다, 뚫고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3번의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출 신고를 해서 수리는 되었으나 아직 선적 대기 중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일까요? 외국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해서 수리가 됐느냐 여부만 따지면 돼요. 관세를 냈는지 무엇이가 됐건 따질 필요가 없이 신고해서 수리가 됐느냐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거. 이러려고 하면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입의 대상은 뭐다? 외다. 그렇죠?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화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려고 하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죠? 수출 통관 절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푸실 텐데 한번 맞배기로 하면 다음 보기죠.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1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두 번째,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세 번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네 번째,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 뭐죠? 답은 4번이에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해서 뭐가 됐죠? 수리가 됐죠. 관세 납부했던 무식행위가 된 건 따질 필요 없이 신고해서 수리가 됐느냐, 그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품은 어떨까요? 수출신고 수리 중에 있는 물품은 내국 물품일까요?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이에요. 왜? 수출신고를 했을 뿐이지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위에서 내려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끝. 됐죠?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수입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죠.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를 받아야 이것을 통과를 할 수가 있죠. 이 과정 중에서 그 물품이 관세를 내야 되는 유세품의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이것을 반출을 해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면은 수입 물품 99%가 요 1번에 해당이 되고 2번하고 3번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1%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자, 미국으로부터 꼴채 100세트를, 300세트를 수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신고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비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와서 국내에서 이 물품을 소비 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밀수입된 꼴채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합법적으로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 물품, 외국 물품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미국으로서 300세트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그 꼴채를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죠. 그럼 그게 뭐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거. 이것도 수입으로 온다. 그 밀수입된 꼴채 적발이 되면 세관에서 관세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징수를 한다. 왜죠? 이것도 수입으로 본다.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관세를 징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그 수입 물품에서 관세를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리를 따질 때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관세를 징수하는 거고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수입의 대상인 외국 물품 요 세 가지 분명히 아시고 수리 여부를 갖고 따지시면 돼요. 수입 신고한 물품은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일까요? 빨리 따지세요. 수입 신고한 물품 왜 내? 외국 물품이에요. 신고를 했을 뿐이지 아직 수리까지 되지 않았으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수출 신고 중에 있는 물품, 수출 신고 수리 중에 있는 물품은 왜 내? 내국 물품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수입 신고를 했으나 1분 후에 수리될 예정인 물품은 왜 내? 수입 신고를 했으나 1분 후에 수리될 예정인 물품은 왜 내? 수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 따지시면 돼요. 자, 요 초경설이라고 하는 것은 밀수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난 분실 물품, 맨 대한 하나의 통설이다. 그럼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으로부터 의류 100점을 수입을 합니다. 보세구역에 100점을 장치를 했는데 어젯밤에 5벌이 도난이 됐어요. 그럼 5벌 훔쳐가는 사람은 세관장한테 이거 훔쳐갑니다 라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갖다 지가 한 벌 있고 또 4벌은 뭐 팔아먹든지 등등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100점 중에서 5점은 도난 분실이 됐고 여기 현실적으로 보세구역에 있는 것은 95점이 남아있죠. 그럼 95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할 때 95점에 해당되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이것을 소비 또는 사용을 하겠죠. 뭐 도매상, 소매상한테 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놀고 있는 의류는 지금 몇 점이 놀고 있어요? 몇 점이 놀고 있어요? 100점이 놀고 있잖아요. 95 플러스 5점 아니에요. 95벌은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한 거고 5벌은 관세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 관세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어떤 이론으로? 그럼 따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95점은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도난 분실된 물품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갖고 가서 어디에서 지금 소비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죠? 요거에 해당돼요. 외국 물품 아니에요. 여기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거쳐야 물품의 자격이 바뀌는데 거치지 않았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은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가자주류라고 하는 곳에서 양주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주류에서 미국으로부터 VSOP 곤약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항공기에 실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이것을 내려가지고 인천공항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인천공항 세관장한테 수입신고를 하게 되겠죠. 수입신고하고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주죠. 이때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를 납부를 하고 이것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죠. 이 100병을 수입한 사람이 가자주리의 사장이 혼자서 100병을 먹든 아니면 도매상, 소매상한테 넘기든 간에 어떻게 됐든 최종 소비자가 먹든 누가 먹든 간에 양주는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납세의무자 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누가 수입을 하느냐면 아시아나 항공에서 양주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왜 아시아나 항공에서 100병의 양주를 수입할까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술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해서 돈 벌려고? 아니에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오늘도 미국, 유럽 아니면 뭐 중국 등등 여러 국가의 비행기가 취항을 해서 운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아시겠지만은 밥도 주고 아니면 밥 먹을 때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양주 한 잔을 달라, 맥주 한 캔을 달라라고 하면은 국산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양주를 주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용도로 비행기 안에서 승객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양주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이것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용품이라고 해요. 항공기 안에서 쓰이는 물품이에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에서 미국에서 똑같이 양주 100병을 들여와서 보세구역에 이것을 장치하고 이러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이것을 실어가지고 이 항공기 안에서 승객한테 100병을 전부 제공을 한 경우에 과연 아시아나 항공에서 수입한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를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이 경우 징수를 한다면 들여왔죠.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관세라고 하는 건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 소속의 비행기 안에 실어가지고
미국 12시간 정도 가면서 승객한테 100병을 전부 제공을 한 경우에 과연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를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세관 공무원이 먼저 미국 LA 공항에 먼저 가가지고 계산기 하나 들고 요 항공기에 탑승했던 사람 중에서 양주 먹은 사람만 따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오셔. 몇 잔? 2잔 먹었습니다. 그럼 계산기 들여가지고 거기서 관세 징수 등등을 할까요? 그거 어느 천년에 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해서 이 기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17페이지의 첫 번째 수입 정의 보시면은 거기에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99%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가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그 얘기가 뭐냐면 세 번째 칠판에 드렸던 세 번째예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을 한다. 즉 예를 들어서요. 선박에 양주 100병을 선용품으로 적재를 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그 배에 적재를 했습니다. 그 배에 적재를 했을 때 그 선원들이 운항을 하면서 먹는 이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해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그 서용품으로 적재한 양주 2병을 그 옆에 어느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가다가 이제 정박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선박의 선원한테 그 선용품을 팔아먹는 이 경우를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거, 즉 선용품으로 적재를 한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 안에서 선원들이 먹는 조건으로 해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그것을 돈 받고 옆에 있는 다른 국적의 그 선원한테 그것을 판매를 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를 하겠다 해서 이것을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뭐 예를 든다면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이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관에서 어떻게 포착을 하고 등등을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러한 세 번째의 경우도 외국 물품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이 경우도 수입으로서 그 경우에 관세를 징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수입의 정의 굉장히 중요해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보면은 외국 물품이에요. 수입의 대상은 외국 물품으로 외국 물품은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외국의 선박 등의 공해 그 가로에 보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을 한다. 경제수역 즉 EEZ라고 얘기를 하죠. 배타적 경제수역도 공해의 개념으로 포함을 한다. 그래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세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지금 세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거 이외에 다른 조문에서 보니까 이 경우도 외국 물품으로 온다. 그 기타의 경우에서 기억본에 보시면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본다. 15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니은 번째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원재료로 하여 작업한 경우 그로서 생긴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보고 디귿번에 보세 공장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한 물품
밀수품, 아까 설명드렸죠. 밀수품이라든가 아니면 도난 분실된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온다. 외국 물품 요 6가지, 크게 6가지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 여부를 갖고 따지시면은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잠시 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관세법 239조에 규정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